사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싸게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냥 다 별거 없어. 다 종이로 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은 거는 사실은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더 책을 읽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도 북드라마, 북토크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책을 더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감이 생기니까요. 저희 MKTV가 정말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항상 책 읽으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되게 슬프고 외로워도 책을 읽으면서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또 다른 경지로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무엇인가 부족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때도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위로이며 솔루션이며 저한테는 꿈이고 희망입니다. 사실 우리 김미경 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책 속에서 꿈을 찾고 책 속에서 길을 찾는 분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왜냐? 이게 무슨 먹방도 아니고 무슨 막 웃기는 것도 아니고 막 센세이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인데 조회수가 막 70만, 100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 훌륭하신 분들이다. 작년 1년 내내는 제가 한 소개시켜드린 책이 아무리 못해도 한 100여 권 정도가 됐을 것 같고요. 올해는 몇 권을 소개해드렸냐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5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신간만 해도 방대합니다. 그 책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 여러분과 꼭 함께 읽고 싶은 책,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진장 관심 있는 책, 뭐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무려 상반기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 13권 정도 있었는데 물론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요,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홍보빨이 붙어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은 책 내용입니다. 책 내용이 좋으면 롱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상반기 결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책 5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2030 추계 전환입니다. 조회수왕 70만 조회. 자, 이 책은 정말 휴가 기간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당장 우리 부사장에게 이 책은 전직원 읽어야 되겠다 얘기하고 전직원이 읽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 회사의 추계 전환을 가능하게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가끔씩 1년에 한 2번 정도 흥분하면 전 직원에게 선물합니다. 바로 이 책. 자,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세상 사는 거 너무 불안해. 요새 왜 이렇게 세상 변하지? 앞으로 10년 후에 2030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스르륵 한번 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은 반드시 1월 달에 읽어내야 됩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21년이 뭐냐? 바로 출발점이다.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다. 와, 대단하죠?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책을 읽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임을 인지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사람한테만 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는 이것이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벌써 다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내년 1년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1년, 2년, 그러니까 참 그래요. 2020년에 시작된 이 팬데믹 코로나 현상은 2020년과 2021년을 변화시키죠. 지난 50년간 누적되어 온 모든 것들을 약 2년 동안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완전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언제야? 언제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빨리 바뀌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이후에 작년 1년 내내 저도 무지 힘들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세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도 일반인이 편하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썼고요. 정말 여러 책을 읽었는데 딱 그 작년 12월 달에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고 정말 그 많은 어떤 미래 예측에 관련된 책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된 거는 너무나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제목이 축의 전환 2030이거든요. 딱 프롤로그를 읽는 순간 책을 1년 내내 제가 수백 권을 읽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촉이 딱 오더라고. 이게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그래서 딱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맨 끝에를 읽으면 여러분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쇼핑? 이거 계속되는 거야? AI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 자율자동차는 언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진짜 빅데이터 블록체인이 합쳐지면 진짜 화폐가 디지털 머니로 다 바뀌는 거야? 뭐 엄청난 여러분들 미래 예측을 혼자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임계점을 지나서 우리 실생활에 완전 파고들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지금 이 저자는 2030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네요.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아프리카를 주목해라. 중국과 인도가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된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여자가 더 부유해진다. 애석하게도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변혁의 길목에서 국가와 기업, 개인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나침반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다들 너무 고민스럽거든요.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힘있게 확신을 갖고 이런 변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변해야 돼라는 정확한 확신을 개개인이 다 갖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 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 최 부사장에게. 최 부사장 책을 60권을 사.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다 나눠줘.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책을 다 나눠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 책을 읽고 1월 달에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책, 2030 축의 전환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책은 반드시 1월 달에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어떻게 살지 방향을 잡고 내가 맞았어. 내 예측이 맞았어. 그게 맞아.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누가 썼냐? 마우로 기엔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은 펜실바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제학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이분이 한 모든 강의들이 참 히트를 쳤는데요. 그 강연 중에서 코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코세라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이분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 일반인 석학들이 이분의 지혜를 빌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30 이 축의 전환은 10년 후 앞으로 2021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어떤 변화가 서서히 오고 그게 2030년이 딱 됐을 때 말하자면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땐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아이들 미래에 대한 직업 도대체 어디서 사는 게 좋아? 뭐 하고 사는 게 좋아? 어떤 돈을 버는 게 좋아? 무슨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모든 준비들 출발점에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이 뭐냐? 바로 출발점이다. 바로 뭐냐?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다. 와, 대단하죠.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끝의 시작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끝의 시작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이 책을 2번 읽고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막 써머리하고 너무 좋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요, 운이 좋을 땐 좋은 책이 손에 걸려들어요. 살면서 한 1년 동안 운 좋아 라는 책이 한 10권 미만인데 그중에 한 책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읽어보고 감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감이 왔다고. 자,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책인지 한번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가 쓰여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국제 정세, 경제, 돈 이런 모든 축의 전환이 어느 축이 변화하는가를 그 축을 8개로 잡았습니다. 자, 봐요. 낮은 출생률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갈린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출현해서 세상을 바꾼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중산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존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되게 재미있게도 여기서 여자가 불을 거머쥔다. 남자보다. 왜?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리고 도시가 더 성장한다. 왜? 디지털 세상이니까. 파괴적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뜨는 사업과 지는 사업이 극명하게 갈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에서 새로운 소비를 하게 된다. 거의 다. 그러면서 화폐는 바뀐다.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다. 이게 다 엉켜 있어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중산층이 생기고 기술 파괴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도시는 디지털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낮은 출생률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나라와 출생률이 올라오는 나라와 그런 새로운 온라인 소비 시대를 일어나는 신흥 부자들이 많은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신흥 부자 국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올드 국가가 돼서 결국 유산으로 그냥 과거의 유산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커머스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세대가 되고 그 많은 변화가 이 8개의 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8개의 축이 여러분과 무관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하기보다는 소통을 택해야 되고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 충격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르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죠. 알아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기행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모여서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눈치를 못 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임을 인지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사람한테만 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지금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다. 당신만 모를 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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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들리는데 무시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아마. 들리면 들어야 돼요. 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훅 넘쳐 흐르면 똑똑똑똑 떨어지던 어떤 변화의 물방울들이 지금 우리도 인지는 하죠. 대충 자세히 들여다보시지 않았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훅 넘쳐 흘러.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는 예측을 하십니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20세기 말과는 다른 현상이 펼쳐질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의 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고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 인구 규모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생각해보자. 자, 2030년 무렵에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온다. 여기까지 살펴보더라도 첫 번째 변화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주목해야겠네요. 두 번째 변화는 다행히도 아시아 시장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소비 시장의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촉이 딱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이 무진장 큽니다. 제가 경험한 동남아시아 시장은요, 돈을 버는데
뭐랄까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무진장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이 개인에게 팔고 사는 게 동남아시아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더군다나 거기는 출생률이 엄청 높죠. 베트남 같은 경우 20, 30대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쪽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이제 글로벌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어때요? 장벽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 비해서, 그래서 고령화 시기대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고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어요.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 여성 백만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네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떠냐, 결혼한 여성들의 40% 이상이 남편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여자가 소유할 것이다. 와! 여성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가 돈을 버는 건 옛날보다 돈 벌고 싶은 여자의 욕구가 강해져서가 아니고요. 판이 바뀌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에 판이 바뀌어서예요. 그죠? 옛날처럼 육체 노동하는 건 적어들었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디지털 기경제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디지털 이커머스는 뭐예요? 여성들이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물건도 잘 소개시키고, 이제는 뭐가 옵니까? 경제가 개인에게로 오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디지털 파워, 개인이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파워,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로 넘어설 수 있는 부의 한계가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벗 여자를 딱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행 교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2030년에는 여성들이 현재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여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 여성 시장을 연구해라. 여자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해라. 금융 분야도 완전히 여자에게 간다는군요. 왜냐, 여자들이 돈을 모으고 여자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여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투자 방식을 소개하는 금융회사가 성공한답니다. 투자를 쉽게 만들어줘야죠. 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얘기 하네요. 그래서 요즘 어째서 더 많은 사람이 수익률 변동이 큰 관리형 펀드가 아니라 주가시장 지수와 연동되는 주식펀드를 선호하는지 궁금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이다. 투자하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밌네요. 아주. 자, 또 네 번째 변화가 뭐냐? 부는 역시 도시지역으로 집중된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지역에 살게 되죠. 문제는 에너지 소비나 탄소의 배출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부터 기후변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지인한테 들은 얘기는 미국에 있는 10대, 20대 소녀들은 박스가 과대 포장된 화장품을 사지 않기로 했다랍니다. 지구를 살리는 소비만 하는 10대, 20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 자, 다섯 번째는 또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밀레니얼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지만 진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신경을 써야 될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는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보다 60대 이상 노령 인구라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이거 듣고 나서 10년 안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게 60대 이상 노령 인구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미국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이 다 가장 큰 소비 집단인 실버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노년층을 겨냥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실버 시장도 가서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실버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버 시장이 이제 소비자층으로만 있지 않는다. 앞으로 100살까지 살게 되면서 노년이 너무 길어져서 노년들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디지털 공부를 마친 후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20대처럼 새로운 시장으로 어떻게 해요? 새 사업으로 진입할 거다. 이 사람들이 생산인구로 다시 진입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육체 노동이 필요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노년 인구가 다시 돈을 벌기 쉬운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도 완전 새로운 개념이네요. 리스타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게인 실버네요. 어게인 실버. 이게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서 새로운 화폐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낮은 출생률, 새로운 세대가 출현, 새로운 중산층 출현, 여성의 부가 증가한다, 도시는 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파괴적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어쩌면 실버 세대가 다시 뛸 수도 있다, 새로운 소비는 계속해서 더 발전된다, 거기에 새로운 화폐까지 등장한다 라는 얘기인데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거품 물고 얘기했네요. 힘있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올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직원들도 성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같은 방향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밀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 직원들과 함께 이거 꼭 읽어보고 가자라고 한 책이 바로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이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여러분 메타버스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땅이 존재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저와 만나는 친구와 밥 먹는 오프라인, SNS로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물건도 사고 파는 디지털 땅, 지금 나의 현실과 그리고 3D 게임처럼 모든 것이 그러나 오프라인의 생생함을 바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곳 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 땅에는 여러분 사실은 모든 땅이 열릴 때마다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디지털 세상 열릴 때 못 들어가셨죠?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네이버예요, 카카오예요. 전혀 몰랐죠. 나중에 문자 쓰기도 바빴지. 이번 메타버스는 들어가시면 뭡니까? 얼리버드입니다. NKTV 구독자분들은 역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책을 읽고 빨리빨리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기회를 엿보고 싶다면, 미래의 기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 반드시 메타버스 읽어야 할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굉장히 뜨고 있는 중이죠. 먼저 사람들이 이걸 그 버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메타버스는 일단 작년에 2020년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캐였잖아요. 유산슬로 대표는 부캐였는데 나의 부캐, 메타버스에서는 좀 정확하게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나의 부캐인 아바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요.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제는 디지털 지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날로그 지구가 있으면 마치 하나의 층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구가 그 위에 겹사는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간단하네. 네네. 지구 위에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공간이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간이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은 무한한 공간이니까. 근데 이게 관심을 안 가지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수십만 개, 100만 개가 움직여요. 와, 엄청난 완전 바보가 정확한 돼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궁금하시고, 야, 5년은 어떻게 돼? 10년은 어떻게 돼? 아이들 직업 어떻게 바뀌어? 우리 사는 세상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여러분 엄청 지금 궁금하시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하실 텐데, 청사진처럼 우리 사는 미래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 라고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게 돌돌 말려 있다면 이렇게 쭉 펴서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혹은 뭐 직업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어떤 법칙,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청 오래 찾았습니다, 그런 책을. 그래서 트렌드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잖아요. 누가 이걸 한 방에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나? 막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버스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에 이게 무슨 버스야 그랬는데 메타버스, 바로 유니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이 책을 읽으시는 즉시 여러분, 아하, 내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만의 모델을 딱 집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세상을 여행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막 그 경력이, 네. 공부 경력이 네. 이쪽 메타버스를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사실 그 제가 나아갈 어떤 내 비즈니스의 네. 방향도 좀 더 큰 그림부터 거기에 넣어야 될 작은 퍼즐까지가 내가 생각한 게 맞아, 혹은 이건 미처 생각 못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가 일단 있었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구나 네네. 까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미래에 벌어지는 뭐 이런 게 이 세계가 두렵다기보다도 교수님 여기 쓴 자체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포함되어지고 가지고 오고 그걸 살아내고 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게. 맞습니다. 뭐 이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먼저 사람들이 이걸 그 버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요, 유니버스는 버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예. 메타버스는 진짜 예. 버스 같아서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메타버스가 뭔지. 메타버스는 일단 작년에 2020년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캐였잖아요. 그쵸. 유산슬로 대표의 부캐였는데, 나의 부캐, 메타버스에서는 좀 정확하게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나의 부캐인 아바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 세상을 일컫는 유니버스와 네. 어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합쳐가지고 초월한 세상이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우리랑 먼 것 같지만 이미 내가 보니까 저도 네. 메타버스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캐로. 그렇죠. 메타버스의 거의 대장급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죠. 유튜브의 예. 김미경,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의 그렇죠. 김미경이 있고요. 대학도 운영하시고. 예, 그리고 온라인 온라인 대학에서의 대학도 김미경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메타버스 안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럼 일반인이 메타버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당신은 메타버스의 일원이야라고 표현되려면 어떤 활동이죠? 뭐 온라인 쇼핑도 네네네. 포함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도 포함될 수 있는데 네. 단순하게 그냥 뭐 하나 사가지고 배달받는 거는 사실은 단편적인 활동인데, 네, 메타버스에서 경험은 뭔가 하나 쭉 이어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져야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아하. 거기 페이스북을 보면 생전 만나지도 않았던 수천 명의 친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사실 실제 만난 사람은 일부고 오히려 얼굴 안 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들하고 동료처럼 때로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비즈니스도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이 저쪽 미국 어디에 있는 서버 안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세상이. 그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현실적인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서 저 얼마 전에 네. 그 이태리에 계시는 종이 예술가였었거든요. 거기서 친구가 됐어요. 어허. 이게 종이를 진짜 좀- 친구예요. 예, 아주 그리고 뭐 보내왔어요. 아, 예. 나도 종이 보내주고. 예. 그런 게 바로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거나 만나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좀 들어가서 여기 목차가 너무너무 이 제목 누가 뽑았어요? 제목은 다 교수님? 제가 뽑았습니다. 역시 소설까지 쓰시는 분이라 역시 달라요.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주 안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다 이주해야 되나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런 기업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생긴 지가 불과 20년 내외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지구상에 있는 전체 기업 합쳐도 10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고시대에 생겼는데 네. 초반에 저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사람들이 쓰겠어? 또는 스마트폰 나올 때도 저거 그냥 예쁘장한 전화기지 맞아요. 했던 분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들었던 그 생태계를 놓친 거죠. 소비자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기회를 먼저 보신 분들은 거기에 뭐 직원이 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주식을 살 수도 있었고 그런 걸 다 못하고 있다가 요새 지금 와서 사잖아요. 놀래서. 다 올라갔는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걸 놓친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세 번째 기회 메타버스의 얘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요? 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다 우리는 디지털 이주를 해야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예. 돈도 벌고 이러고 살려면 직업도 가지려면. 그럼요. 직업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 있었던 뭐 극장이나 놀이공원 이런 것들도 네. 지금보다 축소가 되면서 점점 메타버스의 비중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예 안 쓴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극장 10개 중에 한 3개만 갖고 난 볼 거야. 나는 아하. 놀이공원 100평짜리가 아니라 20평짜리 놀이공원에만 머물 거야. 이렇게 좀 나의 삶이나 경험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극장의 경험은 메타버스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사실 극장을 가는 이유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극장 가게 되면 사람들 좀 있고 좀 웅성웅성한 분위기, 팝콘도 먹고 팝콘의 향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 웅성웅성한 분위기. 근데 경험. 그런 경험을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빅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작업을 보게 되면 네. 딱 VR 장비 뒤집어 쓰고 나서 극장 매표도부터 보여요. 아. 거기 그 홀의 느낌도 나고 딱 공유 극장이 들어가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여 있고 실제 먹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네. 팝콘도 줘요. 그럼 어. 보다가 재미없으면 팝콘 잡아갖고 막 던질 수도 있고 오. 예,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실시간으로 모여서 봤을 때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극장 네. 같은 데서 우리가 월드컵도 이제 극장 가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쵸. 치킨 먹으면서 그런 것처럼 해서 실시간 공연을 또 거기 같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또 볼 수 있어요. 친구의 모습도 옆으로 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실제감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게 점점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극장 가서 월드컵을 왜 봐? 이걸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보면 훨씬 더 편한데? 라고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제는 디지털 지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아날로그 지구가 있으면 마치 네. 하나의 층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구가 그 위에 겹사는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간단하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날로그 지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매트릭스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걸 기계한테 다 맡기고 사람은 딱 꽂고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극단적이야. 예. 너무 싫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그렇게는 안 되게 사회적으로는 막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게. 예. 아날로그 지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네네. 살아왔던 거기에 디지털 지구가 이렇게 싼다면 결국 이거는 확장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확장이죠. 버리고 예. 떠나는 게 아니고 확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을 탐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화성에 네. 제2의 지구를 만들겠다. 화성 테라포밍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빠르고 현실적인 게 네. 지구 위에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공간이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간이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은 무한한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망설이지 말고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메타버스 경험을 좀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이주를 네, 경험하는 네. 게 맞네요. 그죠? 뭐 제 책을 봐주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뭐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나는 못해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뭐 VR 장비 하나 있거나 뭐 휴대폰에 앱을 깔아갖고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예, 예.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친구는 뭐냐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드라마 PD예요. 신기하죠? 네. 중학생이? 네. 어떻게요? 제페토라고 해서 요즘에 네. 10대들의 핫한 플랫폼이 있어요. 2억 명 정도가 써요. 2억 명. 근데 이게 불과 한 2년 만에 2억 명을 확보한 플랫폼인데 네. 대표님 혹시 제페토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 것 좀 같은데. 생소하시죠? 예. 저나 이제 좀 윗세대한테 여쭤보면 그게 뭐예요? 제페토 하면 대부분 피노키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네. 뭐요? 그 이름이긴 한데 제페토가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서 사용한 소셜미디어. 어허. 우리는 보통 소셜미디어 들어가도 뭐 페이스북에서도 내 사진이나 약간 그냥 캐리커처 그림 정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페토는 내가 내 아바타를 3D로 디자인을 해요. 그럼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뒷모습도 있고 옷도 막 갈아입어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포스팅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거기에 자기 방도 만들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PD라는 친구는 뭐냐면 제페토 안에 자기가 세트를 만든 거예요. 드라마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아바타를 불러들여가지고 연기자한테 돈을 주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아바타들한테 연기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장면을 또 편집을 해가지고 미니 드라마로 시켜서 하는데 한번 올리면 아바타가 어떻게 움직여요? 거기서 어떤 기술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바타를 하면 이제 보통 얼굴만 이렇게 주로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제페토 안에 아바타는 몸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조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아바타도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약간 더 저보다는 약간 스키니하게 약간 락 그룹 멤버처럼 입고 춤추는 거 연출해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데 춤 동작 같은 것도 입힐 수가 있고 실제보다 조금 더 귀여운데요? 귀엽다. 아주 발랄하신데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제페토 나도 이거 써봐야 되겠네. 이게요 오프라인은 우리가 네.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오프라인 눈에 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심을 안 가지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수십만 개, 100만 개가 움직여요. 와, 엄청난 완전 바보가 정확한 돼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오프라인 세상은 걷는줄로 쓱 가서 보이잖아요. 저기 그렇지. 있는 젊은 애들 뭐 한다. 메타버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없는 이게 세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대표님도 제페토 안에 대학이나 캠퍼스도 복제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2억 명의 유저가 놀러 올 거예요. 좋겠다. 제가 제페토 안에 저희 대학을 만들었어요. 강원대학교를. 아, 그래? 예. 잘 왜냐면 돼요? 20학번 학생들이 강원대학교를 못 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 그쪽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떡해. 캠퍼스를 저희 학부생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오 제페토 안에. 네, 그때 신입생들 와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줬는데 웃긴 게 더 웃긴 게 뭐냐면 BTS 때문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코리아에 어떤 대학이 있어 놀러 온 거예요. 외국인 강원대학교로? 몇백 명이, 예. 너무 놀러 오면서 재밌다. 인증샷 올려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 강원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어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예, 이거 봐요. 예, 내가 모르면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 처음엔 들었어요 이 세상을.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직도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제 친구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요. 사실 연령을 불문하고 눈을 안 돌리면 이 세상은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려도 네.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이 세상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를 또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2019년, 20년의 큰 변화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 차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 운전해서 가야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카페에서 만나건.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도. 예.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도요타거든요. 그쵸. 도요타가 2019년에 영업이익이 28조 원 정도 됐어요. 28조.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현대자동차는 그거보다 좀 작아서 3조 7천억 정도 됐었어요. 네네. 2019년에. 근데 2019년 같은 해에 네. 페이스북, 온라인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인데 그렇죠. 페이스북 영업이익이 도요타랑 거의 같아요. 2019년. 만들어진 지 불과 20년도 안 된 회사가. 아하. 그게 가장 컸고 더 무서운 건 작년에 발생했어요. 2020년. 네. 2020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지만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80%는 떨어졌을 거다. 폭락했을 거다. 그렇죠. 자동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페이스북은 2분기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네. 2019년 대비 한 70% 이상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만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렇죠. 아날로그직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보면 뭐 작년에 더 큰 거 뭐 여행, 비행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 그렇죠. 정리해고 못하죠. 하고 줄어들고 그런 거니까 내가 그 생각이 없던 당연히 여기서 조그맣게 살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네. 우리의 경제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이미 메타버스의 일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 책에 135페이지에 있는데 애플과 손잡고 나이키가 나이키 네네. 플러스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이키가 단순히 나이키 운동복을 파는 것이 아닌 네. 나이키가 메타버스로 들어간 방식이 그게 메타버스였더라고요. 몰랐어요, 맞아요, 메타버스인지. 맞아요. 네. 그게 메타버스 네. 활동이었더군요. 그거 좀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나이키가 애플하고 손을 잡고서 달리기 하는 기록을 측정을 해가지고 뭐 등수도 보여주고 속도도 보여주고 좀 재밌게 보여줬어요. 네. 그걸 한 지도 10몇 년이 됐는데 그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재밌다, 재밌는 거 안에서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얘네가 이걸 왜 해 도대체? 근데 지금 봤을 때 나이키는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네. 집에서 매트 하나 깔고 맞아요. 좀 많이 하잖아요. 해요. 하다 보면 나이키가 그 앱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광고도 별로 없어요. 네. 왜 하느냐? 나이키는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푸시업하고 달리는 것과 관련된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데이터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진짜. 수억 명의 인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인의 40대 교수가 집에서 푸시업을 언제 하고 얘가 언제 농땡이를 부리고 달리기를 5km 한다고 하고서 1km만 가고서 어느 지점에 돌아보는지 제 가족도 모르는 걸 나이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가장 많은 걸 팔아먹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저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인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가장 이걸 많이 우리만 알죠. 모르고 역걸라 우리는 땀 흘려 네. 푸시업만 했는데 네. 이거 나이키도 네. 알고 그 메타버스 메커니즘을 아는 상위의 네. 요 이 리더들은 이거 알고 있었겠죠. 쟤네가 그걸 왜 그렇죠. 하는지. 그런 거 측정을 해가지고 사실 뭐 그 데이터의 가치를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걸 나중에 뭐 헬스케어로 쓸 수도 있고 그럼 운동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그러니까 집을 디자인하는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네. 요즘에 건설업계 분들도 가끔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홈오피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메타버스 생활을 집에서 많이 할 건데 맞아. 그럼 단순히 그냥 집에 책상 하나 놓는 게 아니라 아니지. 또 한 번의 공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아,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 되겠다. 우리 그렇죠. 라이프 네. 스타일의 중심이 되겠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전 실수했던 게 오. VR 장비 뒤집어 쓰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화상 회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요새 그런 회의 하는데 많아요. 네. 들어가면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띄우고 TV도 띄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뭘로 네. 만드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게? 일단 저기 이번에 나왔던 한 몇 달 전에 나왔는데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만든 장비가 있어. 오큘러스 아, 퀘스트 2. 예. 그거 뒤집어 쓰시고 하면 되고 그 장비도 굉장히 휴대폰보다 훨씬 싸요. 휴대폰보다 훨씬 싸고 앞으로는 가장 필요한 네. 장비가 휴대폰 말고 그게 되겠네. 되게 신기한 게 사진 잘 나온 거 하나 보내줘. 그럼 네. 거기서 3D로 제 모습을 만들어줘요. 아. 그것도 인공지능이 딱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해가지고 얼굴 나오면 만약 대표님하고 저도 이제 스페이셜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대표님 대학에 딱 공부하러 가면은 대표님이 저 맞춰주시고 이제 수다 떨다가 학생들 막 들어오면 같이 서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갑자기 파워포인트 필요하면 파워포인트 딱 띄우고 오, 쿨.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다 싶으면 우리 맥주 갈까? 그 맥주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물론 마시진 못하겠지만 맥주잔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다 세팅이 돼요. 아, 엄청 그거 재밌네, 재밌어요. 그거. 네. 이게 원래 육체적 나이와 부캐의 나이도 다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재밌다. 반말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서로. 어. 어차피 거기서는 다 그럼. 뭐 부캐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또 그게 또.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 가까이 온 사람들은 쓰지만 일반인들한테 오는 데까지 얼마 시간 걸릴까요? 사실 아직 이게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모델이 있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안경 형태로 뒤집어 썼을 때 아주 편하게 나타나는 마치 현빈이 보여줬던 그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처럼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렇게 사실 아직까지는 도착은 못했어요. 아하. 아직은 약간은 불편해요 뒤집어 쓰고 오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나는 뭐 6시간도 썼어요 8시간 썼어요 하는데 제가 40대 후반에 저는 하루에 한 2-3시간 쓰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장비가 조금 더 좋아지면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놀이가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는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재는 약간 경계에 있긴 해요. 근데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그냥 놀이야. 우리 했는데 지금 이제 놀이. 일상으로 점점 들어오는 게 아하. 작년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콘서트를 못 하잖아요. 우리 대표님 강의 또 오프라인 강의 못 하신 못했어요. 것처럼 가수들 콘서트 아예 못 하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 래퍼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모인 게 1230만 명. 아. 동시 접속. What? 예. 그런 큰 공연이 인류상에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1230만 명이 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가능한 장비를 쓴 거예요? 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로 들어오거나 게임기 같은 거로 들어오긴 했는데 2D긴 오케이. 했어요 그때. 2D. 2D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보통 공연장 가면 스캇은 저기 있는 점인 맞아, 거잖아요. 그냥 맞아. 같이 있어라는 네, 마음에 네, 위한 네,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딱 있어요. 거인의 크기예요. 그리고 거인만큼 큰 크기로 내 화면에 꽉 져서 보이는 거예요 스캇이. 이쪽으로 가서 스캇 옆모습도 볼 수가 있고 같이 그한테 날아다니는 거가 연출이 됐어요. 스캇하고 이제 막 음악이 바뀌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것도 보여줬고. 전 BTS 공연도 거기서 봤어요. 다이너마이트 작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네. 9월 말인가 10월 초에 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두 가지 공개됐는데 네. 두 번째 버전이 아바타 버전이었거든요. 저는 현실에서 사실 제가 춤은 뭐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네. 전혀 안 해. 거기서 이제 아이템 하나 사면 BTS 춤을 제 아바타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오, 재밌었겠다. 제 부캐의 그 대리 만족. 나 암인데 나가 했어야 그쵸, 되는데. 또 공연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꼭 하세요. 여기서 이제 네. 몇 가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VR 네네. 세계가 있고 두 번째가 또 거울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주더라고 거울 네네. 세계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게 네,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거죠.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거울처럼 이렇게 갖다가 네. 올린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거울하면 흔히 그 디즈니 동화에 나온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 음. 이걸 이제 버려야 돼요. 예쁜 거울 버리고 그치. 붕대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울 세계예요. 아.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영리했던 게 우리나라에 뭐 치킨집, 뭐 족발집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다 각계전투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렇죠. 각계전투하게 놔두고 큰 거울을 준비한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 이렇게 비춘 거야. 네, 이거 다 비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식당 난 1000만 개를 다 넣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춘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식당도 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거울일 그렇지. 뿐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렇지. 근데 추가적인 걸 넣은 거죠. 그래서 주문하게끔 하고 배달되는 거 총총총총해서 오토바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고 남의 지도, 그것도 남의 지도 끌어다가 지도도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기업 가치가 저기 독일 쪽 회사에 매각될 때 4조 7천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짧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 가는데 10여 년밖에 안 그쵸. 걸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그 어떤 요식업체도 그 기업 가치에 도달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죠. 교수님 그거 아세요? 좋은 책을 만나면요. 네. 한 페이지에서 3일을 머물러요. 네. 그걸 씹어서 다 생각해야 되니까. 예. 이 얘기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말하자면 이 책이 뭐냐면 네. 말씀하신 거울 세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세계, 네, 네. 뭐 VR 세계, 네. 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간 어떤 세계관을 갖고 나를 비추고 네. 저 사람들을 비춰야 되는지에 네. 대한 큰 전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을 보는 그 거울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꿈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 책 맞는 거죠. 내 표현이 맞아요? 제가 잘 본 예, 거죠.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되게 찾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전체판, 그러니까 네. 흔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하나의 변해가는 거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야. 네, 네. 이거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판을 네.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중에 좋은 책도 많이 있지만 제 책은 사실 뭐 두께가 한정되어 있긴 한데 인류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 네, 모든 거를 맞아요. 좀 얕더라도 묶어갖고 한번 보는 책을 그게 있었어야 만들어보자는 게 되거든요. 이 접근이었어요. 네. 나중에 또 파들어가는 건 또 네네네. 파들어가면 또팔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10년 너무 네. 엄청난 중대한 변화가 네. 있으니까. 네. 그 유발 하라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데우스의 시대다. 네. 인간이 신이 돼서 모든 걸 창조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인간이 창조하는 호모 데우스가 창조하는 미래가 바로 얘라고 본 거거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딱 네네.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일반인들과 제일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로깅 세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시기 라이프 로깅 우리 옛날에도 했다 사실 맨날 네네. 일기 썼지 않냐.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일기를 거기다 안 쓰고 사진 찍고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게 이 개인과 네. 전체 메타버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사실 일단 라이프 로깅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인 게 우리가 네. 일기를 옛날에 썼는데 네. 일기를 나 혼자 봤잖아요. 그렇죠. 나 짝꿍만 보여주거나. 음. 근데 이거 라이프 로깅 되게 웃긴 게 네.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주고 댓글 붙이고 보면 좋아요. 되게 우울증 걸려. 그렇죠. 나 혼자 안 쓰는 보면. 라이프 로깅은 너무 그렇잖아요. 우울증화. 네. 예, 네. 예. 나의 삶의 경험을 확장하는 관점인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이걸 느꼈어, 기뻤어, 우울했어를 일기장에 혼자 감춰둔 게 아니라 네. 나 이거 부끄러웠지만 오늘 이런 실수했다,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네. 대놓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이걸 또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근데 너 이 사람 만나보면 어때? 이런 비즈니스 기회도 있을 수 있어. 나의 일상의 기록이 옛날에는 나 혼자 마음속의 관체가 끝난 거였는데 네. 이거를 새로운 세상에 던져놓는 그렇죠. 세상을 확장하는 개념이 라이프 로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라이프 로깅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것 같은 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뭐 거죠. 트위터, 제페토 그런 것들이에요. 틱톡도 그렇고. 예. 근데 이 라이프 로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요. 앞으로 많죠.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틱톡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뭐예요 전체 시장 규모를 가져가요. 맞아요. 보니까. 예. 이 라이프 로깅 근데 또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라이프 로깅이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처럼 연령대가 이제 올라갈수록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 층, 아까 제페토도 보면 제페토는 주로 10대예요. 그거 바로 이 세대가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고. 예. 뭐냐면 나는 뭐 페이스북에서 뭐 10,000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살아.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10대들은 전혀 없는 세상. 예를 들어. 그럼 나는 여전히 40대, 50대하고만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확장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단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모든 플랫폼을 다 깔아서 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10대나 20대가 쓰는 플랫폼들도 가끔씩 들어가 보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관찰을 해야지만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의 벽을.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네. 저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이제 지금 2학년이란 네. 말이에요. 걔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얘가 30대 됐을 때. 와, 그 친구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산업보다 제가 있는 대학을 놓고 보면 네. 우리 그 아이가 뭐 10년 후, 15년 후 되면 네.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넓은 게 왜 있어? 왜 필요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공간의 혁명이 네, 일어나는 공간의 거예요. 혁명이죠. 그리고 아니, 내가 강의 하나 들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뉴욕을?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내가 왜 부산까지 몇 시간을 왜 기차를 타고 가? 이런 식의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공간과 시간의 축이 달라지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네. 저는 저 사는 세상도 걱정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희망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둘 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마치 기업의 부장처럼 우리 아이들 미래를 내가 막는 엄마가 되지 예.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책 이 메타버스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에 뭐 시내가에서 뛰어났던 그 유니버스도 괜찮은 세계였지만 맞아요. 네, 네. 이 세계도 나쁘지 않네. 이 세계도 그럼요. 또 살만하네. 여기서 새로운 둘 다. 가치가 나오겠다. 네, 맞아요. 네. 오히려 확장되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NKTV 분들에게도 네. 그냥 막연히 불안하긴 하고 야 이거 무슨 뭐 로봇가 나오냐 AI야 이거 우리 인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남일 보듯이 내일을 보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아. 약간 그런 그냥 게 있어요. 예. 너무 빠르니까 네. 무서우니까 이렇게 딱 직면하지 않고 남일 보듯이 내일을 보면서 야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세상이 근데 설마 하는 동안 지금 내가 아는 분야가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분야가 10%로 죽어들고 모르는 분야가 90%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죠. 예. 사람들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이거 엄청 어려운 책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네. 나와 가까울수록 책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너무 잘 네, 읽혀지거든요. 네, 네. 근데 나와 먼 얘기는 뭐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고 바로 우리 코앞에 놓인 걸 그래도 지엽적으로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쫙 보여주고 여러분의 눈을 확 뜨이게 될 책이라서 제가 요새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 좋은 책이 걸려들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람이 운이 좋으면요, 네.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내 생각을 확 바꿔주고 내 몸의 방향을 틀어주고 이럴 수 있는 책을 네네. 만나거든요. 네. 저는 이 책도 보면서 엄청 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세 번째 책은 모건 하우셀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2030 추계전환 마우로 기엔 교수님이랑도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책을 쓴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셀도 저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돈에 대한 기본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기본. 내가 돈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하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지. 이 책에서 나오는 제가 제 머리를 꽝 때렸던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건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재밌는 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정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네오님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근데 풍요롭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인 것 같다. 또 한 분은 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이 책을 읽고 마음만 앞선 제가 아닌 돈의 심리를 알고 돈의 위에 있어 부자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이 부자로 살고 싶다고 이 책을 읽고. 요새 우리는 부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확립하고 싶으시다면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주식 고수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마음으로 돈을 바라봐야지 돈은 절대로 숫자로 버는 게 아니다. 그 돈을 어떻게 평생 모으고 평생 부자로 산다는 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세팅을 해야지 매일 부자로 사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뭐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안 했지? 워렌 버핏은 이걸 안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 요새 주식 많이 하고 계시죠?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옛날에는
저도 버는 것만 열심히 했지 이 돈을 관리하는 거에는 열심히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알아서 그냥 저축하면 됐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저축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죠? 꼭 투자의 기술까지 안 가더라도 저축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이 기술인 줄 알고 투자가 기술인 줄 알고 정말 투자의 기술을 많이 배우려고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면서 뭐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고수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 이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돈이 좀 더 기술을 좀 더 요구하고 저축이 뭔가 좀 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면 그 첫 번째 해야 될 공부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를 먼저 좀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짐 로저스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짐 로저스에게 앞으로의 뭐 돈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팬데믹 이후 올해 특히 2021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투자의 방법, 우리 얼마나 꿀팁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돈을 모은다는 것에 앞서서 먼저 철학이 제대로 되면 돈을 번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꿀팁을 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결국 제가 한번 해보고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주린이가 신나게 오르는 거야. 막 십몇 프로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프가 상승 곡선으로 있는 거예요. 못 팔겠더라고요. 더 오를까 봐. 내버려 뒀죠. 잠시 뒀죠. 어느 순간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훅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떨어질 때 팔았어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정말 주식 고수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마음으로 돈을 바라봐야지 돈은 절대로 숫자로 버는 게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평생 모으고 평생 부자로 산다는 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세팅을 해야지 매일 부자로 사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모건 하우젤이에요. 이분은 그 월스트리트의 그 컬럼도 쓰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에 대한 강의도 꽤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제 매거진, 팟캐스트 뭐 이런 데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의 그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돈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의 글은 수백만 명이 즐겨서 구독해서 읽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 책을 냈네요. 우리 나라에서 또 번역이 됐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이 책 속으로.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벽부예요. 주유소 직원이었어요. 이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되게 가난했죠. 매일 학교까지 너무너무 멀어서 히치하이킹으로 차 세워달라고 해서 남의 차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그랬을까요?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시페니 백화점에서 17년 동안이나 바닥 쓰는 일을 계속했어요. 38살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50세에는 아내가 먼저 떠났고 그리고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92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근데 이 허름한 자벽부가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2014년에 그 죽은 미국인이 281만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상을 뜰 당시 순자산이 800만 달러. 8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4,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로널드 리드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는 200만 달러를, 그리고 지역병원과 도서관에는 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동네 사람 난리가 나게 리드가 부자였어? 진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꺼내보면서 그때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신문을 보고 분석을 하고. 이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평생을 주식 투자를 했대요. 평생을 아주 조금씩 복리로 늘어난 거예요. 수십 년간. 자기가 번 돈 그 얼마 되겠어요? 자벽부로 일하고 그 백화점에서 청소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을 꾸준히 우량 주식에다 계속 투자한 거예요. 몇십 년간. 그게 수십 년간 쥐꼬리만한 월급이 불어나서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어요. 다른 분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리드가 죽기 한 몇 달 전쯤에 이분도 뉴스에 등장했어요. 둘 다 뉴스에 등장하긴 했어요. 리처드 퍼스콘은 어떤 사람이냐? 이 로널드 리드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나왔습니다. MBA 학위 땄습니다. 메릴린치에서 중역을 지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이미 40대에 자선사업가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길 비즈니스에 통달하고 리더십 있고 건전한 판단력, 개인적 진실성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거진 크레인스에서는 이 사람을 40세 이하 40인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분은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또 차입을 해서 1만 8천 명 평방피트 규모의 자택을 구입해서 확정공사를 하고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수영장 2개, 차고가 7개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가 드는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독특한 태도다. 이 두 사람은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줄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로널드 리드가 아까 그 자벽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할 수는 없다.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설계를 잘할 수도 없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거다. 자벽부니까.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자벽부가 그 똑똑한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모건 하우젤은 얘기합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숫자라고 생각한다. 돈이.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계산을 잘하면, 더 똑똑하면 돈을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바로 뭐예요? 태도다. 삶의 태도가 부자를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은, 투자는 소프트 스킬이랍니다. 네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가다듬고 욕심을 참아내고 꾸준히 하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 있잖아요. 이 모건 하우젤의 되게 장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역사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금융에 대해서 검증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모건 하우젤의 아주 특별한 글솜씨고 그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금융책이라기보다는 되게 잘 읽혀지는 책이에요, 이게. 자, 또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복권 사세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는데, 복권 사는데 쓰는 돈이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스포츠 경기에 책에 쓰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많대요. 그 미국 사람들이 복권을 엄청 사는 거예요. 그럼 복권은 누가 살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살까? 부자가 살까? 복권은 누가 살까요? 네,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100%. 미국의 최저소득 가구는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달러나 쓴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거의 5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소득 집단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금액. 그러니까 부자들은 복권을 안 산대요. 그렇다면 생각해보니까 1년에 400달러어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상금이 400달러도 없는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산다는 거죠.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자신의 노후 대비책인 그 귀한 400달러를 매년 날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돈을 모으는 좋은 꿈을 가지지 못하니까, 차근차근 단계적인 꿈을 갖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복권이라도 당첨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모으는 게 현실이 아니죠.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권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복권을 사지 않고 400만 원을 400달러를 잘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권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숫자가 아니고 돈 모으는 건 뭐다? 태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여러분 아마 지금들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새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고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에 뭐 언젠가 뭐 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죠.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면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생존이라는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워렌 버핏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뭐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안 했지? 워렌 버핏은 이걸 안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첫째, 워렌 버핏은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묵묵히 견뎠고 생존, 살아남았다. 그래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때 어떻게 돼요? 다 주식을 팔고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절대 빚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빚으로 투자하면 어때요? 빠지면 무서우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후딱 팔아야 되죠. 두 번째,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 그냥 은퇴하지 않았다.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워렌 버핏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했을까요? 1, 2년 하다가 안 되면 빠지고 1, 2년 빚걸어다가 왕창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평생 투자한 거예요. 조금씩. 워렌 버핏은 무려 10살 때부터 투자해서 89가지 투자했다네. 10살 때 시작해서. 복리의 기적은 은퇴하지 않아서 나온 거죠. 투자의 세계에 은퇴하지 않아서.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워렌 버핏은 세 친구가 있었대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릭 게린 이렇게 셋이 있었대요. 근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40년 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이분들에게 릭 게린이라는 제3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투자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버핏과 먼거만 남았고 게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찰리와 저는요, 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십 년 후에. 릭도 역시 우리 못지않게 되게 똑똑했습니다. 그 친구도. 그러나 그는 서둘렀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릭 게리는 경기 하락 때 대출금을 사용해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식시장이 거의 70% 하락했고 릭 게리는 그걸 견뎌내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느냐, 부자로 남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주식으로 한때 부자가 되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자로 수십 년간 남아야 부자잖아요. 여러분 왜 35살 때 잠깐 부자였어. 그리고 망했어. 이건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로 남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재주는 있답니다. 근데 부자로 남는 재주를 추가로 갖고 있어야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는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부자로 남았다. 그러나 그들 친구 릭 게리는 사라졌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20가지의 레슨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부자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느냐.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요.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자로 남으려면 숫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멘탈 관리와 싸워야 되잖아요. 나의 철학과 싸워야 되잖아요. 욕심도 줄이고
그러나 때를 잘 보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 사실 부자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뒤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자인 게 중요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한때 부자인 것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철학들이 빼곡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반드시 사고 싶은 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모건 하우젤은 시간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에 주식의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의 심리를 배워서 잠깐 올 1년, 내년 2년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끊임없이 품격 있는 부자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내 돈을 투자하고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지 한번 이 투자 열풍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이 책을 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건 하우젤이 쓴 돈의 심리학. 예. 당신이 왜 부자가 될 뻔하다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부자 될 뻔하다가 부자 못 되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올 상반기에 최고의 책은 여러분 아마 뭐니 해도 주식책 아니었을까요? 사실 어떤 때는 1위부터 10위 안에 주식책이 반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바로 이 책인데요. 77가지 질문에 염블리, 염수관이 친절하게 답하다. 사실 주린이들에게 적합해요. 이 영상은 직접 나오셔서 뭐 종목도 추천해 주시고 주린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마음가짐, 그리고 꾸준히 어떤 식으로 주식을 대해야 될지, 뭐 이런 종목,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와 토크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차근차근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지금 해도 돼요? 너무 주린이 같은 질문인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부를 읽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배당을 많이 해요. 배당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요. 5천만 원 투자했어. 그럼 배당이 얼마 나오는 거야? 한 250만 원 나오는 거죠. 5%니까. 지금 제일 핫한 산업은 어쨌든 누가 뭐래도 산업이에요. 맞아요. 대박 꿀팁. 나 지금 다 적어놨어. 나 이거 할 거야. 당장 할 거야. 여러분 요즘에 진짜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만 많냐? 아니요. 저도 주식에 관심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면 또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린이죠. 특히 우리 채널은 주린이가 드글드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개, 77개에 대해서 책을 쓰신 염소용한 저자님을 안 모실 수가 없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새 좀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여기 정말 저도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김미경 TV 채널에 와. 영광스럽게도 좀 나오게 돼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혹시 구독자? 네, 구독자.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당연히 구독. 당연히. 자 그러면은 먼저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 급하거든요 요새. 네. 왜냐하면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남들 다 주식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왜 사람이 살다가 제일 힘들 때가 나만 뒤처진 것 같을 때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주식 분야에서는 뒤처졌다는 느낌, 늦었다는 느낌 가지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해도 돼요? 너무 주린이 같은 질문인가? 주린이 질문.
아니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이니까 주린이 질문을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작년에도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지수라고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 3,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질문을 받았던 적이 그 지수가 2,400포인트일 때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거의 10년 동안 1,600에서 한 2,10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2,400은 다들 생각에 이거 너무 높다. 그럼 여기서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씀을 그때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3,100 와서도 너무 높아 보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그 주가 지수의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 일단은 시작을 하기로만 먹었으면 아하. 그냥 일단 해라. 왜냐하면 주식자 해야 하는 당위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뭐요? 그 10년 전에 1억이나 10억이 지금 1억하고 10억하고 같냐 이거예요.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반면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네. 가치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일반인들이 작은 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예, 부동산 맞아요. 너무 예, 큰 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 너무나 또 쉽게 지금 요즘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보다 주식 투자 좀 많이 하게 된 배경이 네. 그러니까 여기 그 MTS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MTS라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객장에 가야 돼요. 객장 가거나 집에서 그 HTS라고 있어요. 아. 그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은 이 MTS라고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그냥 손쉽게. 네. 예, 그리고 각 증권사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요. 옛날에는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끼리 그 정보가 고급 맞아요. 정보가 왔다 갔다 네. 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오픈돼 있다는 오픈돼 얘기죠. 있어요. 예.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면 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린이들이 제일 먼저 할 일 알려주세요. 뭘까요? 이 장면에선? 일단 빨리 계좌를 터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증권사가 다 다를 텐데 아, 증권사. 그 증권사에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네.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전화를 하셔도 되고 증권사에 전화해요? 네, 그 증권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 그거 전화하면 다 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모바일 기기 쓰기가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면 돼요. 그렇죠. 만약 저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그냥 검색하면 그 MTS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운 받아서 그럼 첫 페이지에 딱 뜨는 게 뭐냐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순서대로 그냥 자기 주민등록증 찍어가지고 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비대면 계좌 개설 2번 해봤습니다. 저.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이런 거 사용하기 어려우시니까 어렵죠.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각 증권사 점포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계좌 개설을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 기존에 예전에 주식시장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거나 누구 정보 받아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상담을 받아봐도 이게 도대체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계좌 투고 들어오신 분의 특징은 예금하시던 분이나 부동산 되게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주식을 뭘 사겠어요? 뭘 사요? 삼성전자. 그렇겠지. 다 아는 거, 자기도 아는 거 사요. 네.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막 이런 거 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네. 그날 오전부터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동안 네. 개인들의 그 순매수라고 있잖아요. 네. 1조가 딱 들어온 거예요.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전 이런 현상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루에 9% 오른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오 마이 갓, 진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개인들이 너무 그렇게 흥분하면 시장이 좀 안 좋아져요, 사실은. 약간 좀 걱정은 됐는데, 근데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도저히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렸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날 이후로 좀 시장이 안 좋긴 했는데 네. 지금 개인 투자들의 생각 자체는 그걸 어쨌든 이제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행동에 옮긴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오케이. 주식을 안 하는 현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점포 얘기 나와서 좀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해드린 건데 네. 어쨌든 주식 계좌 트는 방법은 정말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발품만 좀 파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이제 300만 원이라고 쳐봐요. 네네. 그러면 자기 자산에 한 얼마 정도를 주식에 좀 투자하는 게 그걸 권하세요? 이렇게 쭉 개인 투자자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300만 원 중에 뭐 거의 250이 만약에 생활비로 나가요. 그러면은 50만 원 가지고 하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냥 대출을 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 몇천 받아서 하면 안 되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그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하신 분들 절대 대출 받으시면 안 되고 그거 제가 이해는 가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출 받아서 하는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 지수가 만약에 하자마자 급락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대출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여유 자금이 설사 여기서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정한 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나 2, 3년 후에 여기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서 50%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여유 자금은 그냥 냅둬도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릴 수 없는 돈으로는 주식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그렇게 그리고 기다릴 수 없는 돈으로 내가 매매를 했다면 그렇지. 짧게 하셔야죠. 그러면 혹시 적립식으로. 10만 원은 하면 너무 작아요? 아니 아닙니다. 뭐 10만 원도 할 수 5만 원 있어요. 해도 돼요? 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300만 원 중에 5만 원, 10만 원 하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수익이 만족이 안 되지, 본인 만족이 안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최소한 이제 자기 그 월급이 300이면 네. 한 30% 정도는 여유가 좀 있다면 30%. 예, 30% 정도는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은 왜 대출하면 위험하냐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2,200개가 넘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그 중에 진짜 우량한 기업들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 모르는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 중에 지금 신라젠이라는 기업 예, 아시죠? 들어봤어요. 상장 폐지 지금 위기예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러니까 한때 좋았다고 생각했던 기업마저도 내가 방심하는 순간 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되도록이면 좀 대출을 끼는 것보다는 근데 생활자금 많이 안 나가시는 분이라면 네. 한 30% 정도는 일단 월급의 네. 30% 정도는 한번 꾸준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 있잖아요. 그쵸. 은행 예금에 넣어놨거나 부동산 좀 몇 채 되시던 분들이 파는데 팔아서. 그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걸 권하세요? 이렇게 막 공부를 한후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 바이오 주식 이런 걸 막 공부를 해서 뭐 전기차니 뭐니 새로운 공부를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성장주를 살까요? 아니면은 가치주들 있잖아요. 이미 다 정평난 거 뭐 삼성, 예, 예. 뭐 LG 뭐 관련주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좀 사놓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그 회사 주식을 직접 산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섞긴 섞어야 돼요. 가치와 성장을 예, 일단 섞는 게 좋은데 네, 다만 네, 네. 비중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은퇴하신 분이나 나는 극도로 이렇게 너무 막 변동성이 크거나 손실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이다. 네, 네. 그런 분은 성장주 비중을 한 2에서 3만 가져가는 게 좋고 아, 성장률이 2에서 예, 3. 오케이. 가치주 비중을 한 7에서 8 정도. 오케이. 왜냐면 이제 가치주는 엄청난 수익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 기업에서 대박은 안 나요. 오케이. 다만 네, 큰 네, 손실도 없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어쨌든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아요. 좋은 데다가 그리고 가장 큰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연말에 무조건 배당을 줘요. 같이. 예,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요. 5천만 원 투자했어. 그럼 배당이 얼마 나오는 거야? 한 250만 원 나오는 거죠. 5%니까 배당이. 예,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월배당은 없어요. 한국은. 네네네네. 미국처럼 좀 월배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월세 얼마나 받고.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이 드신 분들 예. 최고지. 삼성전자 안 망하잖아요. 근데 월배당까지 줘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 그 은퇴자들 자금이 엄청 네, 많아요. 엄청 올리겠죠. 그래서 2, 3 정도는 성장주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성장주가 네. 뭐 흔히 말하는 배터리 회사들, 2차 전지, 오케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친환경 시장 커지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풍력, 수소, 뭐 네, 태양광, 네, 네. 아니면 또 반도체 기업들 이런 거를 이제 약간의 비중만 네. 담아 놓는 거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좀 나이가 좀 젊으시고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위험을 좀 적극적으로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고성장하는 기업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뭔 생각, 야, 저 많은 차가 다 전기차가 될 것 같은데 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예요. 네. 저도. 또 한 단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많은 차가 이제 앞으로 날아다닐 것 같은데 맞아. 이 생각이 그냥 공상과학에 있던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그 그림은 이미 청사진에 제시를 했어요. 그쵸.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내가 그걸 믿는다면 아니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주식은 위험하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생각이 든다면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허황되게 달나라 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여기 그냥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 만들겠다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데 이미. 기술 다 있어요. 예. 그다음 넘어갑시다. 예. 미국 주식 갑시다. 해외 주식 투자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그 만약에 주식 계좌만 있으면 비대면 하셨잖아요. 네. 그럼 트면은 해외 주식 계좌에 그 동의만 하시면 돼요. 나 해외 주식 계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과 비슷해요. 다만 밤에 좀 하셔야 된다는 좀 미국 주식은. 요즘에 보면은 그 투자도 국경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무슨 뭐 테슬라 투자하고 우리 뭐 미국에 있는 구글, 애플. 저도 이제 미국 주식 몇 개를 예.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한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좀 발품 팔면 회사에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기업이에요. 그렇지. 투자를 해서 궁금해요. 어. 그럼 전화해서 주식 담당자분에게 지금 회사 어떻습니까? 뭐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안 알아낼 수가 그죠. 있어요. 알아봐야죠. 노력을 하면. 아니 어떤 분은요. 그 이렇게 진짜 주식에서 부를 읽으신 분인데 네. 진짜로 공장 앞에 가가지고 그 트럭이 몇 대 지나가는지 아니면 그 인력 공고 있죠. 채용하는 거. 웬일이야.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을 투자할 때는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애플, 구글 이건 우리가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실생활에 쓰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공부하는 게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죠. 이미 쓰고 있는 쓰고 상품. 있기 때문에 관심도 그래서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뭐 정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도저히 모르겠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니콜라 같은 회사 혹시 아세요? 수소차. 몰라요. 수소차 기업으로 되게 유명한 건데 제2의 테슬라로 불렸어요. GM하고 뭐를 한다고 맞아, 했는데 맞아. GM도 손절매 버렸어요. 야 너네랑 안 해.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니콜라가 수소차 하면 한국에서 현대차가 1등이에요. 세계. 네. 컨택을 했어요. 현대차는 저희랑 함께 합시다. 근데 그 현대차가 딱 보더니 이거 뭐야 얘네. 안 해 너네랑. 내가 우리가 1등인데 굳이 해? 잘라 잘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옆에서 제2의 니콜라? 제2의 테슬라 이러니까 조사도 안 하고 소문만 듣고. 그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는 기업, 생활 속에서 이미 사용한 기업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지 그냥 뭐 제2의 뭐다, 뭐 제2의 일론 머스크다,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절대 경계하셔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하실 거면 산업에 그냥 투자하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건 뭐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한 건 게으름 아닐까. 게을러. 그건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게을러. 네. 해야지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이 말씀은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잘하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다가 전업에서 굉장히 큰 부를 한 분 이루신 분이 계세요. 네. 지금도 요즘에 많이 자주 만나 뵙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렇죠. 그 증권사 보고서라고 있잖아요. 기업 보고서. 아니면 산업,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보고서 매일매일 써서 올려줘요. 그거를 출근하는 동안 다 읽는데요. 힘들어도. 세상에.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셨나 봐요. 어머나.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뭘 하냐면 남들은 다 밥을 먹고 약간 수다 떠시잖아요. 그쵸. 1시간 반 동안 그 버거킹을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계속 본대요. 보고서를. 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정립을 한대요. 지금 산업 트렌드가,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어떤 산업이 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신문도 보고 다 메모를 해놓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이제 자기 머릿속에 이런 게 정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그분이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LG전자가 원래 휴대폰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가전하고 1등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그나라는 전기차 부품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랑 손을 잡고 합작사를 만든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LG전자가 그냥 스마트폰 안 하고 저거 하나 보다. 그렇지. 이걸로 끝나요 그냥. 아하. 거기서 아이디어를 못 얻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공부가 돼 있으니까 아니 LG전자라는 가전회사가 갑자기 저걸 왜 하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더 정보를 찾아보겠지. 전기차 부품 시장이 뜨는구나. 오케이. 이걸 바라보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미 공부가 돼 있어요.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까지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맞아. 여러분들이 공부는 진짜 하셔야 되고 내가 공부한 만큼 시장이 보이고 기업이 보여요. 맞아. 근데 기업이 잘 보이잖아요. 변동성 주식은 변동이잖아요. 거기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내가.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꼭 공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니까 내가 회사를 다 간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만 하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정말 어때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네.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전업하신다고 돈을 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1월 초까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면 올라요.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진짜 그랬어요. 한 그죠? 3개월을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쉽네? 공부도 안 해요. 공부 그러니까 안 우리가 하고. 흔히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주식 사면 오르고 샀는데 2배 올라가 있고 어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완전 신났겠다. 예,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요.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러다 다 까먹었어요. 결론은 주린이 분들이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전업 투자 하신 분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업 투자하기 전에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하셨어요. 그러게. 남들 놀 때. 그 정도 노력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야. 공부도 적어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었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냉정하게 보세요. 내가 앞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도 나는 벌 자신이 있다. 뭐 그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단지 시장이 좋아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냉정하게 3년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자기 일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일은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나의 금융 어떤 습관 중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게 게으름이다. 아, 맞습니다. 은행 가야지 안 가고 한번 증권회사 들려야지 안 가고 이거 정보 네. 찾아봐야지 안 보고 계좌 만들어야지 그러고 안 하고 이러다가 10년 금방 갔거든요. 네, 그동안 맞습니다. 우리가 잃은 걸 생각하면 더군다나 요즘엔 또 이제 반드시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이잖아요. 금리는 거의 제로고 네. 그죠? 마지막에 또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부동산 팔아서 차라리 주식하고 전세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 30대 분들이 더 주식을 요즘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맞아. 하나가 부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아하. 일단 자체가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제 네, 뭐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뭐 2, 30평씩 하니까 너무 지금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 그런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주식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사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부를 읽어가지고. 근데 부동산 한 채 있는 거를 굳이 주식을 하려고 그걸 팔아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왜냐하면 주식은 부동산보다 훨씬 위험해요. 위험한 자산입니다. 사실상 변동성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네. 그 구독자분들이 주린이들인데 네. 좀 나이 든 주린이들이 많아요. 20대 주린이 아니고 네, 50대 이상 주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은퇴한 후 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증여나 그러니까 증여를 하기는 찝찝해. 네, 65세인데 100살 살면 어쩔 거야. 네, 그러니까 함부로 증여할 수도 없어.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면 뭘 권하실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주식은 진짜 여유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케이. 경험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 주식이라 그래요, 흔히. 네. 정말 잘 아는 기업들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길게. 우리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망하지 않을 기업. 네,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뭐 현대차도 있을 거고, 요즘에 뭐 SK그룹도 잘하고 있고. 그쵸. 예전에는 그래도 4대 그룹 이렇게 저도 추천드릴 때 약간 좀 꺼리는 게 있었어요.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맞아. 너무 강했어요. 어. 근데 지금 요새 3세 경영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얼마 고맙다. 전에 그 정몽구 회장님도 이제 완전히 은퇴하셨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이재용 부회장, 거기다가 최태원 회장, 이번에 구광무 회장까지 예. 이 네 분들의 특징이 이제 3세 경영을 하고 있는데 마인드가 구시대적 마인드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투자하는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막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시고 맞아. 막 우주 산업에도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반도체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되게 뭔가 마인드가 열려 있어요. 예전에는 대주주분들이 맞아. 주주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주주 입김이 너무나 세진 거예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라는 게 뭐냐면 배당을 많이 줘요, 이제 가장 점점. 많이 주고.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이 10억을 딱 네네네네. 예금 있으면 어. 그거를 매월 나눠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식으로 상담하면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씩 사는 거예요. 아하. 그래도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그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한 나눠서. 5개에서 6개를 나눠가지고 계속 매월 사. 사는 거예요. 아하. 근데 꾸준히 어쨌든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사도 상관없고 아하. 내려갈 때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에 이런 우상향한 그림들이 계속 뭐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지만 전체는 우상향 내에서 네.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정말 시장 전망이 우리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런 사이클로 간다면 그치. 주식 투자 권유를 해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맞아. 당연히 그거 하면 안 돼. 금사야죠, 그러려면 차라리. 근데 저는 우상해야 한다고 믿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4대 기업이 4대 그룹 그 밑에 있는 또 네이버 카카오도 잘하잖아요. 맞아.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간. 얘네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하는 산업이 향후 10년간 잘하는 산업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10년간 지금 좋아지는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 보면 네. 저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성장 산업을 믿고 한번 은퇴자금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저는 결국 반드시 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주린이들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착 컴팩트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도 해드린 거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향은 약간 네. 저는 좀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7대 3 정도의 비율로 성장주를 좀 하시면 좋겠고 네. 3 정도를 한 가치주 정도 배당 많이 주는 그런 네.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주는 그냥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겁니다.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기업.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반도체가 망하는 순간 다 같이 망해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은 반도체는 반드시 한 종목이라도 오케이. 그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든 네. 한 종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잘하잖아요. 현대차가 그렇죠. 예전엔 저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의선 부회장 오면서 그런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는 네. 요즘에 그런 회사들 중에 그 그룹의 지주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뭐 SK 맞아요.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하고 있는 기업도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시대에서는 바이오랑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맞아요.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요새 뭐 백신 회사,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10년, 20년 이상 성장할 것 같아서 그런 기업 좋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하루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휴대폰이요. 휴대폰 중에 뭐죠? 네이버 카카오 사용하죠. 네이버 카카오. 예. 네. 이 기업들은 평생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올해 좀 좋게 보는 게 전 백화점 회사를 좀 좋게 봐요. 왜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부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뭐냐 지금 자산 시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이든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많아지죠. 그럼 그분들은 백화점에 소비를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피해주 중에서는 좀 백화점 회사.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화장품 왜 화장품이냐면 지금 이제 앞에 계신 분들 다 마스크 하고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화장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벗기 시작하면 기초 화장만 하시던 분들이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화장품 사용량 어쨌든 증가하게 됩니다. 별걸 다 보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회사 중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저는 LG생활건강의 미래를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중국 화장품 회사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후하고 설화수란 브랜드는 정말 밀리질 않아요. 엄청난 브랜드. 예, 엄청난. 와 이거 대박 꿀팁. 나 지금 다 적어놨어. 나 이거 할 거야. 당장 할 거야. 자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린이가 우리 지금 염승환 부장님 그 저자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개 네. 요거를 77 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그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그냥 1시간 연 부장님이 얘기해 준다고 그냥 다 당장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다 두고 끼고 보시면서 내가 올해 한 해 1년 동안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내가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내가 금융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좀 반성도 하셨을 거예요. 예,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역시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그냥 교과서처럼 기초 교과서처럼 보시면서 살살 계좌도 여시고 투자도 해보고 하면서 내 돈에 대한 사랑 지수를 조금 자기 돈에 대한 사랑 지수를 좀 여러분이 높여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을 반짝거리고 앉아서 들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이 책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무진장 좋아해요. 이 책을 쓴 조던 피터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58년간 내 인생 고민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사랑과 책임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 뜨겁게 공감을 했고요. 여러분 지난 인생의 법칙을 여러분들 읽으셨다면 이번에는 질서 너머를 읽으시면서 또 하나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 진리와 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철학적인 걸 정리하기는 무지 힘들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그래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5년, 10년 정리할 걸 책 한 번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될 수 있으니까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조던 피터슨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 책을 못 읽으셨다면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58년간 고민했던 거 해결했어.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술이야. 이게 지적 환희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어요.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진짜 이 말도 너무 좋지 않아?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책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던 피터슨. 여러분 다 이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이전 책을 읽으신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그 다음 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책이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 유튜브에도 안 보이시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했더니 역시 나쁜 일은 몰아서 온다 그러죠. 부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요. 또 우리 조던 피터슨 교수님조차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배워야 할 정도였답니다. 거기서 코마 상태에 빠졌었고 약물 부작용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황장애, 우울증을 알아왔고 불면증, 정말 극심한 불면증이요. 잠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렸고 그랬는지 몰랐어요.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그냥 거의 10톤짜리를 몸 뒤에 자기 몸무게의 100배 되는 것도 끌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이 질서 너머라는 책의 제목에서 이분이 왜 질서 너머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잡아놓은 어떤 그 질서 안에 내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매우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혼돈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서에 있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혼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우린 둘 다 겪습니다. 모든 인간은.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분은 혼돈 속에 던져졌었고 지난 몇 해 동안 거기서 그 혼돈 그 위에 그 상위 질서를 스스로 찾아냈고 더 나은 사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혼돈으로 또 나아가고 또 질서를 잡아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니까요. 우선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한마디로 지식계의 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강의할 때 보면 정말 막 독서를 쏟아내는데 어깨 똑바로 펴고 사세요. 막 젊은이들에게 독서를 쏟아요. 세상을 탓해 네가? 야, 네 방부터 정리해. 방 꼬라지 마라. 네가 사는 두 평도 정리 못하면서 무슨 네가 세상을 지금 탓하고 세상을 뭐 정리?
네 침대부터 손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정말 그래서 근데 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면 막 꼰대라 그러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조던 피터슨의 그 카리스마 앞에서는 네, 저 방정님 먼저 하고 올게요. 다 이런 식으로 사실 반응했습니다. 피터슨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젊은이들에서는 이분이 지적 영웅 그리고 시대의 대변자, 인터넷 아버지, 뭐 정말 가장 날카롭고 가장 독한 지식인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는 분입니다. 엄청 인기 있어요. 그 유튜브 가보세요. 거의 구독자도 뭐 몇백만이고요. 전작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자시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셨다가 지금은 캐나다에서 지금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묵직한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물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그렇게 술술 읽혀지는 쉬운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읽는 책을 요새 너무 많이 읽어서 한 장 읽고 쥐어뜯고 10장 읽고 다시 생각하고 또 한 번 내가 뭔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앞장으로 가서 넘어보고 이렇게 찬찬히 곱씹으면서 한 줄의 기가 막힌 인생의 철학에 담긴 정보, 그러나 그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장과 내 뇌가 함께 몰입해야 되는 책을 찾고 있었어 라는 분 많으시죠?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을 옆에 두고 여러분의 현재 질서 너머에 나는 그 너머 어디에 나는 뭐가 되고 싶지? 나는 누가 되고 싶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를 생각해보는 12가지 또 하나의 법칙에 여러분을 빠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 너머라는 이 책 속에는 1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 목표가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일 수 있지? 어떤 사람일 수 있지를 그걸 상상하고 목표로 삼아라.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봐라. 붕괴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저 이거요 거의 10계명인 줄 알았어요.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죽음과 맞닿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제가 꽂힌 거 법칙 4입니다. 법칙 4 완전 흥분했잖아요. 이거 보고 어제 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서본부장 저의 공부 도반이죠. 너 꼭 읽어봐. 특히 법칙 4 읽어봐. 내가 58년간 고민했던 거 해결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행복이 사람이 누려야 할, 사람이 의미적으로, 가치적으로 살아야 할, 혹은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 그 위는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단어는 쉽게 사람들이 흠집을 낼 수가 없죠. 사람이 뭐 꼭 행복해야 돼요? 그럼 바보 같잖아요,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그 최선의 단어에 갑자기 이의를 제기해? 그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엄청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너 행복하니? 근데 이걸 꼭 행복한지 아닌지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행복 그 이상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의 최선의 대답이 행복이니까 굳이 꼭 행복으로 말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안 행복한 사람인가? 그럼 난 잘못 살고 있나? 까지 갔다 오셨을 겁니다, 아마. 자,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다시 행복해지기를, 지금 바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많다. 분명 나만 그런 건 아닐 거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진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는 즉시 반복의 문제에 빠진다. 왜냐? 행복은 바로 지금의 것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충동적으로 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행복은 지금의 언어라는 거예요. 너 행복하니? 지금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절대 미래로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당장 행복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해지는 적 없으셨습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행복은 지금의 언어인데, 지금의 감정인데 당신이. 근데 지금은 결코 당신의 모든 게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지금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왔고 이거는 한 시간만 있어도 미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몸 안에 다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갑시다. 너는 누구냐로 다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봐요. 참 재밌었어요. 우리는 오래전에 미래를 발견했다. 미래는 우리 각자가 살아갈 잠재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력이 뭐예요? 미래예요. 우리는 현재 이걸 먹어서 이렇게 맛있다. 행복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 잠재, 미래의 공간이 몸 안에 있죠. 이해 갔죠? 잠재력은 무슨 공간이다? 공간으로 봤을 때 미래라는 공간이다. 맛있어. 현재라는 공간이다. 나 옛날에 무지 힘들었어. 과거라는 공간이다. 나라는 인간의 이 육체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공간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미래를 현실로 취급한다. 지금은 미래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이죠. 미래는 있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곧 지금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 잘못되면 어떡해? 몸 안에 미래를 갖고 있어서 두려운 거죠. 그죠? 휴, 살았다. 과거를 해결한 현재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과 꼭 붙어 산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바로 당신과 지금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몽땅 다 책임져야 된다. 당신은 만일 자기 자신을 올바로 대하고 싶다면 당신은 시간을 건너뛰며 되풀이되는 당신의 재현을 고려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을 올바로 대하고 싶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확장된 존재를 다 상대해야 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당신은 예술이야. 이게 지적 환희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을 제대로 대해줄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시간적으로 확장된 존재임을 깨달아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행복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복이 아니라면 뭐 조금 더 세련된 대안은 없어, 인생에? 그게 뭘까? 두 글자. 책임. 158페이지를 읽는 순간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되게 책임감이 강해요. 나는 나한테 가까이 온 사람, 내 가족, 그 책임감 때문에 난 무지 열심히 일해요. 언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 예, 사랑해요. 근데 나는 사랑과 책임이 나한테는 동의어예요.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난 내 부모가 20년 전에 이미 내 자식이 된 지 오래됐어요. 연세가 드신 후 나는 내 자식처럼 사랑해요.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나한테 사랑과 책임은 같은 언어거든요. 근데 책임지는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미래를 사는 거랍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스스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죠. 책임을 지고 사는 것 상상해보자. 그러면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과거를 바로잡지 어떻게 미래를 바로잡아요? 근데 책임지고 책임 있게 사는 게 미래를 바로잡는 거예요.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또한 책임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 더 높은 선에 따라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고 상상해보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 여러 시간대에 걸쳐 존재하는 당신, 그리고 여러 시간대에 나만 존재하나요? 누구도 존재해요? 상대도 존재하죠. 내 아이가 과거에 있고 현재에 있고 내 아이의 미래도 있다고요. 이걸 동시에 최적화하는 삶이 책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줄 갖고 3시간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그 4줄에 머무십시오. 머물고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철학적 근거를 찾아서 해석하십시오. 꼭. 그게 바로 지식의 열쇠인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걸 따주고 열어주고 해결하는 지식의 열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존재하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 이건 바로 뭘까요?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책임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시간을 책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온답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자기 신뢰가 생겨요.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배신한답니다. 진짜 이 말도 너무 좋지 않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배신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기로 하고 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안 하고, 내가 착한 일 하기로 하고 나서 어때? 약간 야군수 써갖고 스스로를 약간 부끄러운 짓 하고. 이게 뭐야?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답니다. 네가 그렇지. 이게 가장 슬픈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은 바로 뭐야?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이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책임이죠.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없으면 행복은 없다. 가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목표가 없으면 긍정적인 감정도 없다. 가치 있는 목표.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목표를 버리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책임 있게 해라. 그게 인간의 최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되게 많은 책임과 무게를 떠안고 있는 분 있죠? 우리 여기. 엄마 제가 다 돌봐야 돼요. 나는 내 현재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 미래와 내 부모의 미래도 책임져야 돼요.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무게를 떠안는 동안 사람들의 가치는 커진다. 우리 왜 흔히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떠안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점점 더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 때 어떻게 해요? 몸에서 가까이 들으면 무거운 거 많이 들죠. 근데 못 들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꾸 배반하게 되면 스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근데 책임 있는 삶을 들고 이렇게 버릇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과 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가야 될 곳,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수십 년 살았을 때 인간의 힘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혹할지언정 당신은 모든 당신들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당신, 내년 당신, 5년 당신, 10년 후의 당신. 일을 한다는 건 앞에 놓인 것의 잠재적 향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행복하니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당장은 아닌데 되게 힘들거든요.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도 힘들고, 나의 오늘 현재를 책임지는 거 힘들고, 돈 버는 거 힘들고, 직장 다니는 거 힘들고 되게 힘들어요.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재의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구요? 모든 당신을 위해서, 모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5년 후의 나, 10년 후의 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가 내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 공동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내 안의 공동체예요. 이 모든 시간대를 책임져야 되는 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짐이자 뭘까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없다면, 오늘만 살면 거기 기회가 없는 거죠. 35살까지 살아온 내 삶은 어쩌면 내가 만든 질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질서 너머의 당신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마음속에 품은 내가 정말 돌봐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나를 한 번쯤 보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서 너머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강추.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은 그렇게 비가 오네요. 이상하게 와요, 비가. 아침에 왔다, 저녁에 왔다, 오후 4시에 왔다, 쨍했다, 막. 자,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번 휴가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휴가를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옛날처럼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막 들르산으로 막 뛰어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요렇게 나만의 책상을 하나 만드세요.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 옆에 뭘 준비하느냐?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딱 해놓고 뭘 준비할까요? 제가 노트를 한 권을 딱 준비합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정리할 노트. 그리고 맛있는 차가운 커피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 책을 쭉 그냥 집중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으시면 하반기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 안 풀릴 땐 제 보기에 친구랑 맥주 마시면서 걔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풀면 꼬입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풀면 꼬이고 책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풀면 풀립니다. 여러분 하반기 인생 술술 풀리는 책 읽기 습관 다시 한번 다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